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4일 수요일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전기현 평론가보다 훨씬 낫죠? 예, 박수로 우리가 축하합니다. 네, 우선 대단한 애드립입니다. 네, 우선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사실상 부양가도 늘어났다고 너무 얌전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상 혼인관계가 시작이 된 거야 아니면 사실상이에요? 사실혼이고 아. 혼인신고는 다음 달에 이 약혼식 마치고 하기로 했고 결혼은 9월에 하기로 했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먹여 살릴 분이 생기니까 책임감이 막 세지나요? 이제 점점 자꾸 출연료에 신경을 써가지고 한 번도 신경 안 썼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정기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밟히고 있는 정기환입니다. 출연료 변희재 대표가 신경 쓴다고 하니까 제가 10년 전부터 살아왔던 생계형 평론가로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축하합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생계형 평론 진짜. 네. 자 그리고요 우리 권대희 스픽스 미디어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스픽스에 대한 한 3주째 접어들고 있고요. 여기 치고 저희 치기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보면서 야생입니다. 야생이네. 생존 또는 생계형. 뜨겁겠다. 살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우리는 진짜 먹고 사는데 이렇게 진심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네 명이.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거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오늘도 치열하게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정기환 대표하고 왜 자리를 바꿨냐. 정기환 대표에게 하도 너 말이 너무 많다. 당신이 패널이냐 사회자냐 이래가지고 제가 정치평론 10년 하면서 하여튼 욕을 막 바가지로 먹고 있고요. 또 예측 잘못했다고 해서 빨리 안 나가더라 이런 적도 있어서 일단 숨어서 노희 변호사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약간 꼼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기현 평론가가 자기가 예측 잘못하면 이 자리를 떠난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를 떠나서 적을 자리 바꾼 거예요. 떠나긴 했어. 적을 자리 바꾸고 이 자리를 떠난 겁니다. 야, 이게 이렇게 꼼수 부려도 되나요? 전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못 배웠습니다. 제가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네. 자, 어쨌든 새롭게 돌아온 역전 용사들 오늘 또 각계전 트라우마 열심히 싸워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깐부처럼 둘이 그렇게 엄청난 케미를 자랑하더니 요즘은 이렇게 원수가 없다. 사람이 찢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사실 요즘에 삼국지에 빠져 있는데 제가 사실은 삼국지를 또 봐요. 사마이도 보고 제갈공명도 보고 계속 보고 있어요. 아 정말 그 안에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윤석열이지 저 사람이 한동훈이지 이 생각하면서 지금 봤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주에 비대위원들하고 만났는데요. 오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낙선자들하고 또 만났잖아요. 밥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도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 나왔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겁니다. 우선 요 얘기부터 한번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 대표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 왜 당선자들 먼저 안 만나고 낙선자 먼저 만났어요? 근데 낙선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현역 의원들 껴있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일단 지금 당장 지금 최상병 특검법의 문제도 있으니까. 아, 특검 때문에 만난 거다. 저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표결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거부권 인사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이탈자가 나왔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거를 좀 단돌이 하기 위해서 일단 낙선자들을 핑계대고 현역 의원들을 만난 거죠, 딸이. 아, 진짜 그 말이 좀 맞을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50인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엄청 쓴소리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평상시 대통령과 다르게 꾹 참고 잘 들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왜 꾹 참고 잘 들어줬나 했더니 그 얘기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 대표 어때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힘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힘 있다. 내 죽은 줄 알았지. 그렇지 않다. 다 모여봐. 떨어진 사람. 근데 오늘 뭐 자리라도 가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선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떨어졌다고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싸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뭐라도 기관장이라도 산하기관에 최소한 무슨 자리라도 한 개 가려면 지금 대통령 부른 데 가야 되죠. 절묘하게 맞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이디어일까요? 아니면 신임 비서실장의 아이디어일까요?
그러면 당도 급속도로 지금 장악을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지금 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손잡고 가는 척 했죠. 여러 군데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용산 편 드나는 거 아니에요. 용산 편 들고 용산 편 들고. 왜냐하면 네. 현재 권력이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이 끝나고 뭔가 민심에 좀 합치되는 행동을 할 것이다. 엘롱 그런 거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오히려 뭐 낙선자부터 불러서 일단 표 단속하고 두 번째 뭔가 자리 좀 줄만한 기대 넣어놓고 그다음에 당선자 부르면 21대 국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 계산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서 결국 영수회담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막 밀고 당기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영수회담 만약 안 해버린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양쪽 다 똑같은 책임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닌가요? 야, 그래서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노림수에 정치판 전체가 지금 딸려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머리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알고 왔던 2년 동안의 행보와 너무 다르게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계산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이런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때요? 근데 변화가 이제 조짐이 보이긴 했죠. 근데 그게 진정성 있는지 없는지는 더 봐야겠지만, 뭐 비서실장도 그렇고 정무수석 얘기할 때도 보면 기자들 앞에 나서서 굉장히 본인도 중앙에 서지 않고 옆에서 이제 약간 뭐 지켜 세우듯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당선자들을 먼저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미 다 깨지는 거죠. 또 역시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을 텐데 또 앞서서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잠룡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낙선자들 모임 가졌지 않습니까?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배희재 대표가 골프를 한두 번 쳤을 것 같은데 이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있어요. 네, 원포인트 레슨 있죠. 그러면 그날은 뭐 한 100타 치는데 갑자기 원포인트 레슨 받고 나서 한 5타, 6타 줄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평균 타수를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원포인트 레슨 받고 대통령이 자기 주도권도 잃지 않고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까지 지금 등장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야, 저는 이게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이 원판 불변의 법칙. 과거로 그냥 그대로 되돌아가서 또 정쟁하고 싸우고 막 이런 판이 벌어질 게 뻔하다. 네네. 대단하다기보다는 와, 민심을 이렇게 무시하고도 대통령이 건재하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이 권력에 줄 서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민심을 읽고 민심이 바라는 거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권력 가지고 장난은 능숙하게 잘 치죠. 그래서 권력으로 사람들 이용해 먹고 부르고 네. 또 한동훈은 지금 또 이제 뒤집어 씌우고 이런 짓은 원래 특수본사들이 원래 잘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을 만났다. 의원이네. 그러니까 의원들만 대상으로 만난 거네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기영 평론가가 뭘 말했냐면 원포인트 레슨을 지금 잘 받아서 한 5타 줄인 거다. 그럼 누가 원포인트 레슨 해준 사람이에요, 옆에서? 그 정진적 실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제대로 움직인다라고 평가하는 그 이면에는 지금 대통령실은 사실상 정진석 실장이 장악했다. 뭐 친구지간이다, 서로 잘 안다, 뭐 찐윤이다 이러잖아요. 지금 뭐 원내대표, 당대표 할 사람 대충 짜놨고 네. 한동훈 완전히 아웃시키고 거기다가 막 싸움닭처럼 나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자기 표 만들어서 한동훈 어떤 경우에도 내가 용납 못하다 저거 뭐 죽일 거다 한번 두고 봐라. 뭐 당원들이 지지율이 40%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씬도 못할 거다 이러면서 네.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죽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국민들 지지율을 30%도 받지 못한 대통령이 갑자기 개과천선을 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통령, 그래서 장악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미 여의도에서는 아마 보수정당 국힘 안에서는 어떻게든 정진석 비서실장과 연을 잘 맺어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확고하게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홍철호 의원 누가 추천했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경원 의원이 했다면서요. 예, 나경원 뭐 이렇게 추천했다는 건데 이미 안에서 뭐 나이 연합이라 그러죠. 나경원, 이철규 연합했다. 그러면 추천한 사람 받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힘을 가지고 당을 이렇게 끌고 가고 그러면 뭐 대통령 거기서 춤만 추고 있으면 다 돌아간다. 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정권인데
가장 큰 실체는 누구냐? 뭐 저는 정진석 실장이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마지막에는 배신을 때리겠지만 대통령 힘이 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주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가 매우 절망스럽게 하여튼 갈 것이라고. 그러면 정진석 실장이 제2의 한동훈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 급이 이제 훨씬 더 높죠. 이분은 뭐 이미 뭐 5선, 6선까지 했고 기자 출신인데다가 네. 뭐 정치 흐름 이런 거 쭉 보십시오. 과거에도 뭐 비대위원장 되신 분, 당대표 되신 분 이런 사람들하고 특수관계 엮어가면서요. 아주 줄타기를 잘하면서 절묘하게 상대를 또 막 감정을 이렇게 후벼 파듯이 공격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 딱 끌어모아놓고 그렇죠. 또 필요할 때는 나름대로 기획하고 계획해서 프로그램 쫙 움직이면서 가니까 거기도 기자들한테는 나름대로 뭐 굉장히 위신 있는 선배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조절하고 하니까 저는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현재 전국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 실장이 이런 말 했답니다. 대통령실이 일하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냐. 더 이상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내 말 안 듣고 썰 때문에 얘기하다 걸리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정도로 강하게 지금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지금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빠른 소리를 하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이 나오겠죠.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겠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용사는 정진석 것이 되었다. 요렇게 하면 또 허위사실로 잡혀가나? 됐다고 저는 사료대호입니다. 사료대호입니다. 급수정을 마무리를 야,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이 명예훼손으로 한번 당하더니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직 그렇군요. 그분 이번에 떨어졌어요. 출마를 못했구나. 근데 네. 오늘 그 오찬이 뭐 격려 이것보다는 성토 대회였다 이게 가까웠다고 얘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 그러면 오늘 그 쓴소리 많이 했던 사람들은 정진석 의원에다 레드점 하나씩 찍어놨겠네요. 자, 언론하고 짰을 거 아니야.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여기서. 네. 그리고 확실하게 대통령에 대한 묵은 감정 풀어라 이렇게 한 거지. 갈등이 아니고 푸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갈등이 정리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럼 내한테 어떤 자리 줄 거지 이렇게 할 거 아니고 대통령 되면 한 5,000개 정도 자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5,000개요? 뭐 줄 수 있는 자리가 뭐 기관장 그리고 완전히 뭐 우리가 보통 차관복급 이상 뭐 1급 공무원 이상 이런 게 한 900개쯤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만 하더라도 쭉 순차적으로 보면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그 아마 시작할 때 이제 이렇게 가감 없이 총선 때 불만인 거 다 얘기해라. 네, 예. 그때 불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제거하거든요. 변희재 대표 이렇게 눈치 보는 거 처음 봤어요. 이런 처사술도 할 줄 아는군요. 실제로 제가 네. 그 유력 그 족벌 언론사에서 그 3년차 이제 기자들한테 족벌 언론사. 편집국장이 이제 부국장하고 불만 다 얘기해봐라 해가지고 불만 얘기했다가 팍살났어요. 그냥 불안해서 올라가버렸어요. 눈치 없이 얘기하려다가 하면 안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 얘기 돼. 안 한 사람들이 이제 이 불망에 오르는 거고 네. 다른 사람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요. 이런 상황에 왔을 때 거래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뭐 정의 원칙, 뭐 국정 운영 방향 없어요. 지금 뭐 당장 일자리 잃게 됐는데 자리 한 개 받아야 되는데 성토대회 하면 명분이 생기잖아요. 네. 그 실리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서 일단 방어선을 좀 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자리 한 개 가져가는데 물론 이런 이야기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더라도 보수니까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거 뭐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묵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역력하니까 그렇죠. 그걸 다 쳐다보고 있는 언론도 그렇겠구나. 왜냐면 자기들도 먹고 있잖아요. 네. 뭐 정론직필해가 언론이 먹고 삽니까? 시장 권리 먹고 삽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기업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훌치개가 먹고 사는 거예요. 훌치개 뭔지 압니까? 뭔지 모르는데. 낚시 같은 거 훌치개는요, 싹 다 끌어와서 걸리는 게 자기 거예요. 그거 막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5개, 10개 막 돌려보면 걸리면 제 거 되고, 안 걸리면 땡이고, 그 다음에 또 하면 훌치기 되는 거고. 그 원래 낚시 수법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훌치기 수법이에요. 훌치기. 훌치기. 훅 던져서 다 가지고. 다 훑어오는 거. 걸리는 게 무조건 자기 건 거예요. 안 걸리면 그냥 패스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 관계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적 거래, 네. 그리고 좀 물질적 거래, 그럼 뭐 거기에 국민들이 거래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지금 댓글에 진행자 잘 바꿨다.
아니 저도 한 말 좀 드리면 진행자 잘 보면 야 노영이 하니까 확실히 품격이 달라진다. 뭐,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감사합니다. 아니라 저는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정기현 저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아니, 진행하면서 말 좀 안 하고 계속 다 했죠, 댓글에 뭐. 욕하는 거는 좀 많이 주세요 이제 앞으로. 아니 이렇게 이제 앉아 있으니까 제일 편하죠. 그렇죠. 자 여기 마스미님하고 홀로거러서님이 뭐라 그러냐면 친일파들이 득실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여의도 심리를 잘 아는 사람들 나경원, 정진석 등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 친일 세력들이 용산의 최측근으로 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변 대표 친일 변 대표. 분 아닙니까? 근데 정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친일파라기보다는 이제 뉴라이트에 좀 꽂혀가지고 그리고 좀 집안 내력까지 겹쳐가지고 아마 그런데 이게 권력 해바라기 근성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희 그 보수운동 같이 했었던 뉴라이트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친일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권력 해바라기 근성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힘있고 권력 있는 줄 서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정진석이 아마 당분간은 좀 이 실력을 10분 발휘하겠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 윤석열은 어쨌든 분명한 권력이니까 네. 그 권력을 딱 독차지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진석의 좀 독주가 당분간은. 사실 구한말 때 친일파로 변신한 사람들이 원래 친러파들이었어요. 근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다 또 친일로 시작 가버렸거든요. 다 힘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눈치를 너무 잘 채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권력을 잡고 역사를 좌지우지하더라. 그러니까 그 친일을 정당화했던 뉴라이트들이 보수에서 가장 먼저 변절해서 윤석열에 붙었습니다. 아, 예, 뉴라이트들이 그러니까 정진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에 대해서 과거에는 막 공격을 하면서 친일파 저 청산해야 된다. 과거 잘못된 역사 바로잡자니까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나와서 이 논쟁을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누구 편이다 아니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무슨 친일이든 반일이든 반역사주의 행동을 그리고 뭐 광주 민주항쟁 이런 것도 뭐 설명하고 이런 거 뭐 앞뒤 말이 안 맞는데 아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인정하는 이 문화가 정치적으로 세력을 규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활용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 말을 뱉으면서도 친일 발언을 해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이제 네. 뭐 외무성 공식 자료로 나와도 대통령이 그 다음날 그냥 기시다 하고 전화 통화 그냥 해. 한일 관계 발전적으로 하자고. 이게 뭐냐고. 옛날 같으면 이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절대 전화도 하지 않고 이 문제 잡지 않으면 내가 안 간다 그러는데 그래도 보수 언론이나 누군가 나서서 야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아, 원래 뭐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그렇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지금 왜곡된 곳에서 갈라치기에 희생을 당하느냐. 그게 뭐냐. 자, 지금 보수정당에서 자리 갈라먹기 하고 특검 막기 위해서 낙선자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막 규합을 하잖아요. 네. 이게 뻔히 보이는 계산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아, 뭐 저기들끼리 또 모여서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민심이 어떻게 반영되며 총선 결과를 어떻게 대통령이 받아들이느냐. 뭐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아무 할 게 없다. 정말 답답해서 지금 뭐 야당이라도 제대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좀 많이 드는데 국민으로서 억울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억울합니다. 억울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였지만 결국은 뭐 겉보기에는 좀 기자들 만나고 영수회담 뭐 제안하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인사였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인사는 뻔하구나가 돼버린 거죠. 네, 국민으로서는 앞으로 더 볼 게 없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탁 던져버리고 우리 알아서 할게 따라오든지 말든지 해 이런 상황인 것 그러니까 안 같습니다. 바꾼다기보다는 안 바꿔도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안 아. 바꾼다는 바꿀 마음이 있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바꿔도 된다고 이제 가버리는 계산이 나왔고 그 계산대로 움직여 보니까 아 실제 그렇네. 그러면 이대로 3년 가는 거지. 이걸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평론가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 실체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3년 동안 이 상태대로 계속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대통령이 안 바뀐다. 임기는 보장되어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국민들이 이런 상태에서 뭐 1년도 못 견딘다. 이게 아니고 그건 3년 동안 이렇게 뭐 비참하게 살든지 아니면 국민으로 대접 못 받고 살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이 정권하고
뭐 단판을 보든지 이제 이런 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안 해. 근데 검찰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래. 근데 이재명 넌 죽어야 돼. 조국 넌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 들고 일어나지 않아. 야, 알고 보면 이재명 나쁜 놈 아니야. 뭐 조국도 나쁜 놈이지. 뭐 김건희 대통령 부인으로도 그렇게 좀 할 수 있지. 그거 다 그거 안 해먹은 놈이 누가 있냐고 다 해먹었는데 유독 김건희한테 왜 하느냐. 막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길거리 그냥 주정뱅이가 하는 소리가 이제 먹히는 거예요. 먹히고 있지 않나요? 먹혀요 진짜 지금? 검찰이 공정하다 중립적이다 하는데 엊그제 뭐 이원석 검찰총장 나왔더 뭐라 그래요? 뭐 법치에 대한 도전을 하지 말라고요? 아니 누가 법치를 부수고 있는데 법치에 대한 도전을 하지 말라고 하고 기자들 앞에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 있으면 다 가져 나와서 막 이렇게 해서 정당하다 옳다 법치다 이렇게 해놓고는 상대한테는 가혹하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진짜 폭압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네. 국민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당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임형진님께서 이 나라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권력을 잡고 잘 사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심정들인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난주에 비대위원 만난 사실이 이제 알려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 말들이 많았고요. 오늘 24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과 국민의힘 낙선자들 모임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이끌었으니까 어쨌든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 안 나왔냐 또 성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에게도 뭐 얘기는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근데 몸이 되게 아파 보였대요. 그때 솔직히 말하면.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본인은 내공 쌓고 다음에도 돌아오겠다. I'll be back 이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초청한 건 안 만나고 안 가고 또 본인의 개인적인 움직임은 하고 있고 이거 전형적으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장 여기서 딱 나와가지고 비대위원장이 아니죠. 김경률 전 비대위원? 지금도 비대위원인가? 전 비대위원이죠. 네, 김경률 비대위원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아니 한동훈이 아무리 백수가 됐다고 금요일날 전화해서 그때 본인이 직접도 아니고 딴 사람 시켜서 월요일날 나오라 그럼 나오겠냐. 이 말도 되게 웃기는 말이었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나오려면 나와야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은 자기가 이 선거로 당선된 당대표가 아니고 우선 그렇죠. 꽂아준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임무를 완수를 했으면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부르면은 달려가는 게 맞는 얘기죠. 그건 안 가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경률이 엄호 발언을 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좌경률, 운경, 함운경, 김경률이 지금 완전히 다 이제 직근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정도로 했을 때 저는 뭐 검찰이 아니어도요 일반 상식에서 썼을 때 대통령이 그 여당 비대위원장 부르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가서 기분 나쁘다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나 안 가? 기분 나쁘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한동훈은 그래서 이게 정치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함은경 김경률에게 잘못된 조언을 줬던가 잘못된 행태를 해가지고 점점 저러면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 초보인 건 확실하고 그래서 총선이 이제 뭐 대패를 당했는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좀 전문용어로 찌그러져 있을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맞붙을 거냐. 저 좀 더 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특정한 사안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 또 평소에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좀 약간 비밀스럽게 들었던 이야기를 보면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인정을 잘 안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체급이 다르다. 노는 물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구수생의 부인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한동훈은 엘리트 서울법대 4학년 고집해서 부인도 검사장 집의 딸이고 부인도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져온 완전 엘리트의 강남의 정말로 부잣집 아들. 그래서 이제 언론사 3세들하고 대체로 놀고 있다. 처남도 검사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어찌됐든 이제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 급이 다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밟으려고 하니까 이거 뭐야? 내가 낸데라고 이제 맞섰거든요. 자, 총선 과정에서 최소 2번, 최대 4번을 대통령하고 부딪혔대요. 네. 사표를 2번이나 냈다는 거예요. 사표가 나 못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막 벌벌벌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괘씸하다는 말은 바깥으로 나온 것이고 실제로는 욕을 심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는데 여기에서 한동훈이 물러서서 제가 알기로 육두문제도 나왔다는데?
그런 말하면 또 명예훼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끝까지 대통령과 맞서더라도 자기 정치를 통해서 명예를 회복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초장에 이제 박살, 초전 박살 내지 않고서는 언제라도 꾸물꾸물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빠르면 6월달, 늦어도 7월에 전당대회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전히 나올 카드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 물론 그때는 이제 세력이 막 재편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보니 끝까지 버티면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한동훈은 지금 벼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선거 과정에서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나는 이슈가 있나요? 이종섭 사건이 원래 있었었고요. 아니 제일 큰 게 그때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앙투아네트 얘기를 하잖아요. 앙투아네트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저 왜 저렇게 해 당해서 어느 정도 쫓아내라 그랬었죠 원래는 김경률을. 다 들어보시죠. 네. 김경률이 그 발언을 했을 때 당에서 아무도 제지를 안 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지를 안 해요. 경고를 했거든요. 경고를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그 앙투아네트 하면서 약간 더 농담을 해버려. 그러면서 갑자기 비서실장을 보내서 야 그만둬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동훈은 어쨌든 법무장관으로서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왔고 그 당시 윤석열은 늘 실정을 저질렀고 지금 같은 나쁜 짓을 저지를 때 국무위원과 법무장관 할 때 제동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단지 선거 때 충돌했는데 그런 정도의 앙투아네트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 대해서 특검 전면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질러가지고 충돌했으면은 예. 강렬하게 국민에 각인될 텐데 예. 지금은 그 붙은 내용들이 사소해요. 크게 보면은. 그리고 윤석열과 너무 오랫동안에 같이 왔었고 그 같이 오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나쁜 짓 할 때마다 다 꼈었고 그래서 한동훈이 윤석열과 차별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엔 한동훈은 내가 얘를 보살펴주고 뭐 밀어줘야지 얘가 크는 애인데 자기가 지금 자기 세력이 좀 생기려고 하면서 뭔가 자기가 나 없이 잘 될 것처럼 시건방지다 이제 요게 사실은 핵심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와 보니까 내 힘으로 잘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가던 우리가 내 망할 것 같은데. 내가 인기 이렇게 많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셀카에 넘어간다는 건데 실제로 한동훈과 한번 내 정치적 운명을 같이 걸겠다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함은경이나 김경률 같이 포함해서도. 사람이 그리고, 없죠 사실은. 그래서, 네, 그래서 세력화가 되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차별화할 정도로 윤석열과 들이받고 싸운 적이 없어요. 완전히 이건 뭐 들이받아서 거의 팽당할 수준으로 그냥 이거 끝장났고 해야 되는데 거의 같이 갖고 제가 볼 때 선거 때 세게 충돌한 게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이제 계속 대권병에 걸려 있는 사람. 그래서 친윤들이 저 대권병자다, 대권병자 무슨 총선을 안 하고 대권을 이야기하느냐. 셀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중동이 나서서 엄청 띄웠잖아요. 자 미래 권력은 한동훈이다. 이제 이렇게 간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엄청나게 불만이 있고 그때마다 내가 그만둘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부하로서 상황을 정리하러 갔는데. 부하가 이제 내가 대장 해먹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쳐드니까. 받아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중간에 중재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가버리니까 좋다. 그러면 너는 총선 끝나면 아웃이다. 총선 끝나자마자 아웃을 시키는데 그걸 제일 앞장서서 실행했던 분이 누굽니까? 광역자치단체장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 홍준표 대구시장 나서도 계속 적용하면서 적용 너무 잘하니까 부부 불러서 김건희 여사하고 4명이 밥을 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자기 편 들어주고 대신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원하게 막 욕해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너 잘한다. 저격수가 홍준표 시장이 저격수할 지금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지금 이 여당의 본류인 대구시장이 나가서 저격수를 했고 또 한자 후배를 격떨어지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대위원들 만난 그 시점이요. 그 대통령실 오찬지한 그 전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것도 가능성이 가능하다 생각하는 게 어쨌든 4.10 총선 동지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승전 동지들보다 패전 동지 더 끈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그 패전 동지들하고는 만나서 위로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 향후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고 나서 오찬 제안을 거절했는데 평소에도 기분이 나빴어. 뭐 선거 내내 불화불통이었는데 새삼 누굴 위해서 뭔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코스프레를 하겠습니까? 그동안의 어떤 그 사람의 발언, 한동훈의 발언과 행태들을 봤을 때는 그날의 어떤 모임에서의 어떤 얘기들과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들과 이거 다 총화된 그런 결정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럼 어떤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차기 대권이죠. 차기 자기 대권에 대권에 대한 계획, 뭐 당대표 나가자 어떻다, 뭐 이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자신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실체에 대한 점검도 했을 거고요. 함께 손잡고 가자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이게 지금 대통령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밀어낸다고 해서 끝날 거냐, 그 민심이 그런 이제 밀어냈다고 하니까 전에 나경원, 안철수 다 우리 이제 스토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처럼 한동훈이가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끝내느냐, 이제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분위기로는 네. 한동훈은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제가 점을 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문경 씨가 근데 뭐 또 바로 또 뒤통수를 친 것 같더라고. 뭐라고요? 하문경 씨가 인터뷰하면서 이번 총선 패배 원인은 한동훈이다? 왜 운동권 심판론 제기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왜 2조 심판론 제기했냐. 그때 말했죠.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조금 돌려버리더라고, 하문경 씨 같은 네. 경우가. 그러니까 그 뭐 그분 같은 경우가 뭐 눈치가 좀 빠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이 볼 때, 하문경이 보더라도 아, 한동훈한테 자기가 미래를 걸긴 어렵겠다고 본 거 아닌가. 그래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네. 누가 거기랑 같이 목숨 걸겠습니까? 일단 실질 권력은 윤석열이 갖고 있고, 네. 윤석열하고 아까 말씀드린 차별화에 지금 성공했냐 안 했냐, 차별화를 못했어요, 전혀. 본인들끼리는 감정상에 싸웠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제3자 국민 볼 때는 여전히 그냥 한패예요, 윤석열, 한동훈은. 아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다니는데 제대로 사실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오히려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윤재호 원내대표다. 지금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현 대표님, 윤재호 원내대표는 스탠스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뭐 항상 이기는 쪽, 잘 되는 쪽. 그 잘 되는, 국민 잘 되는 것보다는 본인 잘 되고, 본인 잘 되고. 그리고 보수 정치 세력 잘 되는 쪽. 그 정말 수제자이시지 않습니까? 또 대구 출신이고, 한때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이렇게 뭔가 좀 세상을 긍정의 방향대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같은 사람도 종북 좌파가 되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체제 전복 세력 비슷하게 이제 가는 이 구조 안에서 계속 생존하셨던 사람인데요. 생존했던 정치인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렇게 손을 잡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청 의존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선배인데다가. 윤재호 원내대표에게? 그렇죠. 관록도 있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경찰 출신이니까. 네. 이게 상호관계에서 윗사람을 모시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어서 또 말도 굉장히 온순하고 논리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푹 빠졌죠. 근데 한동훈이 지금은 이제 후회를 많이 하겠죠.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편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용산편, 결정적인 순간에 용산편. 지금은 딱 윤재욱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비대위원장이 아니죠.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 안 한다 그랬죠. 안 한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서 딱 용산으로 힘이 기울어지니까 비대위원장 주더라도 안 받는 거예요. 초기에는 비대위원장 받으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딱 주는데도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판이 정진석 실장 중심으로 정리돼 버렸고 내가 뭔가 하더라도 아무런 저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니까 한동훈하고도 멀어지고 결국 대통령실과 적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건 뭡니까? 그러면 이제 권력을 쫓아서 뭐 이렇게 사는 그런 유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윤재호 원내대표는 어쨌든 권력 지향적이기 때문에 눈치도 잘 보고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타임, 이번에는 요 타임 이렇게 갔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실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걸 모르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근데 지는 삶은 살지는 않았잖아요. 늘 이기고 1등하고 앞장서고 주도하고 그러면서 권력의 당무를 다 받고. 네. 근데 대구에서 국회의원 해가지고 지금 당선됐거나 이번에 이제 다시 나온. 귀환한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야, 그 공천 과정이 얼마나 피가 터졌겠어요. 얼마나 그렇죠.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생존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큰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야생에 막
이런 정글 같은 세상에서 대구 경북에서 공천을 받는 행위에 익숙한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이 되는 꿈이 없잖아요. 대구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딱 비교를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 저도 그쪽 출신이지만 존재감 있는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로 존재감 있는 국회의원 누가 있냐고요. 그냥 그렇게 다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는 거고, 안 주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또 붙어서 살고 이렇게 하니까 홍 시장이 저렇게 하는데도 비판하는 국회의원이 25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네. 이젠 대구 쪽에서는 국회의원 아마 국민들은 유영아 한 명 정도 기억할 겁니다. 유영아 하나 정도 기억하고 나머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서 지금 뭐 총리하겠다는 주호영 그거 잘 모르죠, 사실 일반 국민들. 원내대표 됐고 이번에 뭐 총리설도 나오고 또 경북도지사도 뭐 프레시안에 보도 보니까 뭐 도지사도 총리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총리 찾는다 그러니까 막 대구에서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사 동원해가지고 막 그 뻔뻔질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혹시 대통령이 간택을 해줄까 싶어서 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 뭐 민심이 어디 있으면 뭐 그 사실 아사리판 중에서 아사리판. 그래도 광주 전남은 이번에는 이렇든 저렇든 싸움판이 좀 벌어져서 바꾸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대구 경북은 한 명도 못 바꿨다. 차라리 부산을 안 보라고요. 부산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전투력이라도 있어요. 제대로 막 물고 뜯고 그렇죠. 싸우고 이런 야당하고 게 싸우면서 된 그런 거니까. 것들은 대구 경북은 온순합니다. 온순해요. 온순해요. 온순하죠.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복잡하게 인생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문제는 뭐냐, 대구 경북은 맨날 그냥 전국 꼴등이에요. 뭐든가 전국 꼴등이에요. 뭐 1인당 GRDP 꼴등 20년째 뭐 30년째. 그런데도 뭐 계속 찍어주니까 대구는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정말 과거에 김부겸처럼 이런 사람을 좀 키우든지. 지금은 뭐 정치인들한테 가서 누가 얘기할 기억이 있어요. 이야, 그렇군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에이, 왜 몰라서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한동훈은 제가 보기에 그 윤재옥 뭐 어떤 대표를 포함해서 더욱더 정치적 핍박을 받아야 다시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핍박받으면 성격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까이 조국 대표도 그랬고 또 뭐 이제 언론계 이제 1등 대신 김호준 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동정표가 몰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또 정치적으로 오히려 득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비춰주세요. 핍박받아서 뭔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나갈 수 있게끔. 아니 근데 핍박도 종류가 있죠. 자기가 뭔가 이제 이렇게 세우다가 핍박을 받으면 네. 그게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세력이 규합을 할 수 있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자기가 세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그렇죠. 그냥 기대 들고 그렇죠. 가다가 그 기대에 자기가 엎어졌는데 네. 이 기대 원래 내 거야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이제 하면 지금 일시적으로는 반응이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자기가 주도하는 정치 세력화까지 간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유심히 보는 거는 조중동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보고 하느냐. 할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뭐 계속 윤석열 대통령 아예 아웃시키고 있는 분위기에서 그렇죠. 과연 이제 조중동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보수 쪽도 이걸 지금 이제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조중동은 네. 지금 거의 한동훈 기사 안 나오는 분이에요. 네. 안 나오는 분위기. 안 나오는 분위기.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계속 비판하잖아요. 윤 대통령 대해서는 이제 원래부터 재벌하고 이제 입장을 같이 하면서 비판하는데, 이 그럼 조선일보가 이 선거 전까지는 한동훈 대안 나가다가 지금 싹 끊었어요. 그럼 다음에 대안은 이제 누구를? 이준석 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중앙조선은 이준석 밀고 있습니다. 와, 이준석. 이준석은 근데 다음에도 나이가 되나요? 대선에 나이가 안 아니 되잖아요. 뭐 대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 새롭게 판짜는 데는 이준석을 지금 적극, 아마 그래요? 재벌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정기대 전에 이준석 따지고 40년 나이도 가능한데 그래요? 가능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자생력이 없고 앞으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지금 두 분의 예전에 얘기라면 그 2인자였던 김종필이나 노태우만도 한참 못하는. 왜 그런 거?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같이 만든, 어쨌든 김종필은 박정희 네. 할 때 같이 만들었지만. 동업자도 했었는데, 근데 엄청난 탄을 받았죠 박정희한테. 네. 그래도 이걸 차별화 못해가지고 결국 2인자로 머물렀었고, 노태우 같은 경우 승계했었는데 그 정도 기여도도 없는 거예요 한동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부르면 가가지고 자기 할 말을 해야죠.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가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또 전문용어로 쓸까요? 경상도 사투리 삐돌이라고요. 삐돌이 삐졌다. 들고 예, 삐졌다. 삐졌다. 예. 그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안 가면은 안 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든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안 갈래요. 그러면서 자기 비대위원들 밖에서 만나. 이 정치적 행위가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이상한 말 써. 막 아니, 읽는 그러니까 것처럼. 이게 대중들한테는 이제 싸움을 하면 제대로 체급을 갖춰서 싸우든지 아니면 체급이 적더라도 뚫리게 맞을 각오하고 할 말하고 그냥 어퍼컷이나 한 게 뭐 헛방이라도 날리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막연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 어떻습니까? 아마 네. 국민 다수는 보수 지지했던 사람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친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 비대위원장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지지를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선수가 실제로 파이팅을 할 만한 자기 기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매우 불투명한데 그래도 저런 상태로 물러앉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스픽스 최고의 방송 스픽스 지금 보고 계십니다. 노영희 TV도 같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스픽스 3,500명 정도 보고 계시고 또 저희 방송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진행자 바꾸니까 역시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야 됩니다. 예, 계속 지금 진행자 바꾸 오늘 노영희 TV 아마 팬들이 스픽스에 들어와서 계속 의도적으로 정재환은 죽이고 노영이를 띄우자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아니에요. 기왕 하시는 거 확실히 네. 편하게 많이 네.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누르면 지금 3,500분 스픽스에는 들어와 있는데 한 2,000명 정도 하면 많은 분들이 네. 공유해서 볼 수 있으니까 뭐 제가 두들겨 맞을 테니까요. 네. 좋아요만 좀 더 눌러주십시오. 노영희 TV도 지금 1,200분 보고 계십니다. 우와. 예, 자, 좀 좋아요 다음 많이 예.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에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나옵니다. 5월 3일 날 원내대표 지금 뽑는다는 거잖아요. 뭐 비대위원은 관심들도 다 없고요.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궁금해했더니만 이철규 의원으로 지금 거의 낙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좀 전에 전 대표 얘기한 것처럼 이나연대 당대표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철규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변 대표님? 아예 그냥 지금 거의 추대 분위기로 가는 것 같거든요. 추대요, 추대? 예, 뭐 지금 어허. 경쟁자도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은 하여튼 뭐 마음대로 해봐라 뭐 이렇게 방관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윤석열의 시간이다 이 보수 진영에서는 마음대로 해봐라 1년 동안은 오히려 더 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순식간에 그냥 이제 판정을 해버린 거죠 권력으로. 다른 목소리 안 나오게끔.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이제 백석 지키기가 네. 목표였잖아요. 탄핵 안 되는 것.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죠. 백석만 지키면 된다 이번 총선에. 이거는 저희들이 평론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백석을 지키는 게 목표였어. 다음에 찐윤이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서 어떤 식으로든 탄핵만 안 되면 전국 주도권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네. 총선 6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정진석이라는 정치인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현실화시키고 네. 이철규가 중간에 한동훈하고 갈등 있고 뭐 한동훈 바로 공격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다시 싹 살아나고 한동훈 아웃시키는 거 보세요. 네. 야, 이게 무섭기도 하면서 치밀하다. 그 계획을 가지고 백석을 지키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수회담도 쇼매직 하면 딱 보이고 나니까 지금 영수회담 의제 정리가 안 돼요. 그렇죠. 이번 주에 한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로 물 건너 갔대요. 다음 주에 가면 또 어떤 이야기 나왔어. 그러면 뭐냐? 국정 운영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내가 현재 위치만 사수할 수 있으면 예. 국정 모르겠고 민심 모르겠고 권력 장악했으니까 그대로 가겠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다. 방식이다. 그러니까 장악 다 해버렸으니까 이철규 다시 뭐 화려하게 복귀해서 진두지휘 하잖아요.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권성동 의원은 친윤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안 된다. 그리고 친윤이 선거를 주도해서 패배했는데 또 나선다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고, 정진석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갔고 원내대표는 이철규로 지금 낙점이 됐기 때문에 당대표는 친윤이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이제 비윤이나 뭐 반윤까지는 좀 심하니까 비윤 정도로 가자. 그래서 안철수랑 나경원 의원 얘기가 이제 나왔다는 얘기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아무래도 비토 의견이 좀 더 당내에서 많으니까 그냥 나경원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혹시라도 컨트롤이 안 될 위험성이 있는 더 면에서 많다. 나경원보다. 나경원은 그래도 안전하다. 비윤 이미지만 갖고 있지. 그렇죠. 윤석열과 관계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언제든 컨트롤 가능하다 보겠죠. 그래서
그냥 친윤 그대로 아까 누구야? 권성동이 친윤에서 안 된다고? 아니 왜 이철규 친인인데. 아니 뭐 장전이 들어오든 뭐 권성동이 들어오든 아니, 뭐 그건 이제 원내대표가 친윤인데 또 당대표까지 친윤하냐 이제 이 얘기죠 사실은. 그 나경원 이제 뭐 의원 당선자죠. 뭐 대통령실하고 다 화해했다고 이렇게 이제 쭉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이철규 의원이 그걸 주도했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화해를. 참 화해도 잘하시네. 야, 이익 때문에 화해도 하고 아유. 노변 우리도 좀 화해 좀 합시다. 싸우지 말고. 아니 화해 좀 하자고 이렇게 화해를 하는데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화해를 하냐고요. 나경원 의원이 이빨 버덕버덕 깔면서 화해가 싫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당 대표 자리가 더 좋다는 거지. 그렇지. 대통령하고 화해하고 안 거면 중요하지 않고요. 화해했어. 내가 당 대표 하는 게 더 좋지. 그러면 필생에 이제 꿈을 이루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국민 여러분. 이재명은 나쁜 놈이에요. 조국도 나쁜 놈이에요. 그 왜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견제도 못하고, 아이고 그냥 수평적 당대 관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이러면서 국민 앞에 또 막 나쁘게 얘기하면 막 말의 성찬을 이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참 국민님이 이렇게 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정치한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도우 후보도 유력하게 거론되지 않습니까? 네. 김도우 후보가 뭐로요? 김도읍 네. 원내- 사선의 김도우 원내대표.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는 지금 뭐 이철규는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묻지 말고 정진석 비서실장에 물으세요. 정진석 비서실장께 물어보면 즉답을 안 해주더라도 뒤로 살짝 이렇게 귓속말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인사를 정진석 끝났군요. 그렇죠. 그러고 그 내용을 아마 우리 훌륭하신 김건희 여사가 동의를 해주거나 최소한 묵결을 하고 있을 거다. 오는 공적은 막아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게 참 절묘하게 이익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움직인다 이렇게 제가 아니 잠깐만요.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원내대표나 당대표 이것도 역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들어간 겁니까? 입김은 안 들어가지만 요 정도 하면은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아. 그 최수근 상병부터 이제 걸릴 거예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있잖아요. 네. 그 양평 게이트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쳐서 최소한 지금은 방어선을 쳐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까지 공격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 이 방어선의 최전방에서 몸으로 뛰고 막아줄 사람 누구냐? 네. 요거를 이제 정진석 실장이 기획하고 당에서는 이철규 사무총장 지금 원내대표 만들고 그리고 당대표는 나경원 정도 시키면 저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묵결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진행하면서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 싹 바꾸겠죠. 그런 카드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치부장한테 한 언론사 정치부장한테 들은 이야기는 나경원 지금 당 대표 카드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은 합의를 했다고 봐야 된다. 합의 안 하면 저렇게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제 존재감이 없어져. 합의를 하면 누구랑 누구의 합의다? 나경원 지금 의원 당선자와 네. 저는 정진석 실장의 합의라고 보죠. 야, 그러면 이제 이 정권은 나정 연합이네. 그러고 이제 3년 그냥 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뜻대로 되겠습니까만 야당은 바보가 아니고 국민도 이걸 쳐다보고 있겠냐고요. 네. 그러나 자기 진영의 전열 정비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 어느 정도 질서를 갖추고 대통령의 장악력을 높여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폼을 일단 갖춰놓는다. 여기까지는 성공했죠. 좀 안타까운 건 한동훈 이럴 때 좀 나서서 싸우고 이래야 잠깐만. 되는데 이 사람도 그냥 한동훈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일단은 총선 패배에 대해서 누구 한 명한테는 그 뒤집어 씌워야 되기 때문에 네. 예, 한동훈 한 명한테 덮어 씌워놓고 나머지들은 그냥 없던 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변 대표님, 그러면 이철규 의원은 근데 인기가 있어요? 아 인기 관계없죠. 원내대표 인기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그러니까 아니 원내대표라고 하면은 의원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을 이제 관리 통제하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의원들이 그런 뽑아줘야 역할. 되잖아. 근데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보기에는 단독 출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아예 단독 그러니까 출마. 이번에 원내대표 원래는 이제 원내대표라는 것이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반영하는 자리인데 네.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위에서 의원들을 관리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 출신이 딱 맞잖아요 지금. 근데 원내대표가 잘해야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특검이잖아요. 지금 계속 정기현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 김건희 특검을 막아낼 수 있는 나의 라인을 원내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작업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과 경찰 출신 난쳐버린 거죠. 정보과 경찰. 강원경찰청장까지 이게 했는데요. 중요하네. 정보과 경찰.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협상이 되겠냐고요. 이철규 의원이 총선 때 사무총장을 해. 사무총장이 뭡니까?
조강특위라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누구에게 공천 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대통령실 오다대로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추측되지 않습니까? 네네. 움직였다고 하면 안 돼요. 또 걸리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추측되잖아요. 한동훈하고 계속 맞섰지 않습니까? 네. 결국 한동훈 뜻대로 이제 공천을 했고 갔는데 결국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적극적인 아니 온몸으로 받아서 협상하겠다. 그러면 여야간 협상이 되냐고요? 협상이 안 되지. 네. 그러면 다시 언론 동원해갖고 두 놈 다 문제다. 여든 야든 이렇게 하면 특검 또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반복되는 구조에 자 이철규 원내대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 루틴이고 제 말은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 20명이 돌아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안 되지. 그걸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철규가 그러니까 그거 관리하는데 이철규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협박하는 거죠, 뭐. 아니 그래서 그 협박한다? 의원들이 이제 캐비넷까지 아니 그러면 협박하겠죠. 지금 국힘의 의원들이 109명이니까 관리가 더 쉽죠. 예를 들어서 그 소수의 영남 중심으로 강원하고 딱 될 때만 됐고 수도권에 나경원 의원이 딱 와 있어. 그걸 통제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반론표가 나오려면 뭔가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이 없이 자기 이익 중심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 그 중심에 진윤의 핵심이 앉아 있으니까 네. 특검은 통과 안 된다. 이 전제로 야당도 지금 계획을 세워야 그 하고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저 김용태 의원들이 젊은 저 수도권 의원들하고 국힘 개혁 토론을 열었는데 네. 그 전날에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때렸습니다. 김용태에게 다 때렸어요. 의원들. 아. 윤상현한테 다 때려가지고 뭐라고? 당연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바꾸자는 말이 나올 줄 알았잖아요. 모든 참여자들이 윤석열의 방향이 다 옳았다. 이걸 지켜나가겠다. 토론회가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와. 가장 역사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보수 세력이 잘못한 거는 네. 100석을 어느 정당이 네. 얻게 되면 집권 세력이라 하더라도 정권 5년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알고는 100석만 가져가면 된다. 이거 과반 의석이 목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잘못했어요? 100석 지켰는데. 그렇죠. 그런데 책임을 더 져야지. 잘했잖아요. 과반 안 됐으니까. 이야. 그리고 본인 자기 정치해갖고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막 이렇게 맞서니까 저 뭐야 저 대권병이네 저 아우 시켜 딱 오다 내려가니까 가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이상한 게 조중동은 왜 그 시점에 한동훈을 통해서 뭔가 윤석열 비판하면서 새로운 미래 권력을 만들어보자고 했을까? 첫 번째는 착오했거나 두 번째는 실제로 가방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전혀 딴판으로 그래요? 흘러갔죠. 근데 김용태, 김재섭 의원 그렇게 되면 실망인데 이분들은 사실은 그 전부터 얼마나 개혁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말이 바뀌는 게 네. 온갖 회의 협박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아, 김용태와 김재섭에게도? 예. 젊은 젊은이들에게? 그쪽이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윤상현 의원이 그쪽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로 바뀐 게 아닌가. 아,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두 분이 참 개혁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뭐 국힘에서 미래 좀 이제 정치인으로 좀 성장하길 바라는데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타버리잖아요. 막 네. 자기 목소리 내가지고 하기에는 이준석처럼 막 강단 있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본인도 그 분위기에 이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느낄 거다. 근데 참 안타깝죠. 아이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든지 한쪽에다가 일단은 200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가 정말로 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와. 과반을 하고 못하고가 네. 이게 정당의 목표여야 하는데 이제 100석만 지키면 권력 가진 쪽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고 자 180석, 190석 가져봐야 뭐 이게 제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이제 극단적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된 사람들은 아무 지금 뭐 저게 없잖아요. 이의가 대통령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여당이 지금 아직까지 정부조직법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정부조직법은 집권하자마자 통과시켜야 되는 법을 아직도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그렇죠. 집권 여당이 요구를 한 적도 없어요. 통과시켜달라고. 그냥 법 통과시켜? 그럼 내가 시행령법까지 알아서 해버릴게. 그러니까 일정 정도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집권 세력이어야지 무슨 뭐 과반이면 괜찮은데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버리고 법 때문에 안 되면은 시행령 슬쩍 바꿔서 해버리겠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의미해버리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이 정권은 유지를 시키면 안 돼요. 이게 네, 유지시키면 안 되는 정권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헌법에 있거든요. 예.
추미애 의원이 당선자가 이제 본인이 뭐 국회의장이 되면 요거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헌법에 5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요구가 있을 때는 53조 4항에 국회는 제2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은 그 법률은 법률로서 어쩌고저쩌고 요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그 200석이 필요하다 이제 요 얘기인 것이고요. 53조 2항에 대통령이 이 의사를 붙여서 국회를 환부하고 요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거부권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헌법을 또 안 바꾸게 되면 또 그 얘기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예상된다. 지금 그 전당대회 그 룰이 현재 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잖아요. 거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이 그러면 보수 당원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전당대회 룰 얘기가 좀 아니라 지금 네. 이제 정치가 제도로서도 필요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제도를 뛰어넘는 영역에서 대화와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하나의 이제 사안들을 바꿔가는 건데 네. 대통령이 예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원취지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한테 불리한 거 거부하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자 국가 경영을 하는데 국정 운영을 할 때 이것은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국익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준 게 원래 취지인데 이거를 이제 과잉 해석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이제 남발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국회에서 이거 아니 대통령은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지만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느껴야 할 거는 자 200석을 넘기지 못한 야당이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을 바꿀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네. 접근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한동훈, 윤석열, 이철규 그리고 나경원 당대표 이런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해봐야 입만 아프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 더 차려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국회의장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모든 것은 국회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되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다 보니 사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잘못 쓰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장 지금 누가 되느냐 이번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죠. 뭐 계속해서 많이 이들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조정식, 추미애, 정성호 여기에서 추미애, 정성호 2파전으로 지금 얘기가 돌려오고 사실은 정성호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변 대표? 야, 근데 원래 사실 국회의장이라는 게 네. 3부 요인의 한 명이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냥 다수당의 당권파들이 찍은 게 맞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이 대통령이라는 정말 세기에 정말 위험한 인물이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200석 못 넘어가서 견제하는데 한계가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국회의장의 역할이 워낙 큽니다. 이번엔 대통령 견제하려고 그렇죠. 하면은. 그럼 이번만큼은 당권파들이 이 당권파 내에서의 그런 권력 관계를 뽑으면 안 되고 국회의장 원래 그 형식 그대로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그 수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인물이나 그렇게 하겠다는 인물을 뽑아줘야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회 또 이 배분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됐고 이번에는 그다음에 실제 이 뭐 추미애 의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김진표 의장같이 해버리게 되면은 정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그런 행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분 같은 경우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의 뭐 동창회 간사처럼 굴어버렸고 김진표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제가 딱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성호 씨나 조정식 같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장 돼서 한번 예를 들면 윤석열 들이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재명의 또 측근이 이런 말 나올 게 뻔하잖아요. 저런 분들 돼버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정성호 의원이 뭐 굉장히 원만하고 합리적인 분인데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정치적 타협이나 이런 것들을 적정한 선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느냐. 자,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해봐야 되죠. 지금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야당은 전면전을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하느냐. 이건 전제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행태는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전면전을 해야 되죠. 변 대표의 얘기처럼. 근데 왜 이 사람을 내세우지 않느냐. 네. 그럼 추미애 장관이 훨씬 더 적임자이고
그리고 할 의지도 있고, 그리고 당원들 물으면 추미애 장관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나 정성호 의원이나 지금 원내대표로 뭐 거의 단수로 지금 추천되는 분이 박찬대 의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라인에서 타협의 정치를 현재 하겠다라고 가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거는. 끝나는 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리고 오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한테 하는 거 봤죠? 야, 니는 국회의원도 아닌 주제에 무슨 지금 사전에 야당 뭐 연석회의를 하느냐. 아, 좀 고민해 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요. 야, 조국 너 뭔데 여기 와서 그냥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야, 니 급을 제대로 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봐서는. 자, 이게 뭐냐. 민주당이 지난번에 해왔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또 국민들을 볼모로 세워서 국민들이 의샤의샤 해갖고 막 끝장내라 할 때 겨우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국민들이 총선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줬으면 이제는 알아서 자기들이 움직여서 무슨 결판을 내든지 전쟁터에 가든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정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복원을 시키든 해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먼발치에서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다시 움직이도록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히 걱정된다.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이 돼야 하고 끝까지 주장을 해서 관철시키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게 아니다. 친명의 분위기는 그냥 정성호다 이렇게 가야 되겠냐고요. 저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지금 속보에 이 특검 요구를 영수회담 의제에서 뺀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민주당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 정성호 의원도 특검 얘기 끝나면 안 된다. 요 얘기 해가지고 추미애 의원,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자한테 좀 공격을 사실 받았어요. 근데 그거 빼면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채양 명주를 네.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데 지금 총선 끝나자마자 얼마 됐다고 지금 특검을 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총선의 민심이 무엇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정치가 어떻게 받아라고 하고 뭐 미친 듯이 거리에 나와서 변 대표 지금 1년 2년째 싸우죠. 노영 변호사 소나무 나가서 이걸로 가지고 뒤집어 보자고 했죠. 네. 뭐 안진걸 소장 뭐 거리에 나가서 온갖 사람들이 나서서 정치 저거 안 움직일 때 국민들이 그리고 자연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대로 의제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던지지 않고 정치이기 때문에 타협이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고 나면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요? 그때 우리가 싸웠더니 뭡니까? 그냥 살찐 돼지처럼 있는 민주당 이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또 그 싸움을 해야 하나? 190석까지 192석, 그 중에 175개를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아, 근데 만약에 속보에 나온 대로 정말로 특검 의제를 뺀다 그러면은 도대체 영수회담을 민주당은 왜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의심하지 맙시다. 이거는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니까 우리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건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이 의제 넣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거 넣어야 된다. 네. 말이라도 하고 나와야지 받든 안 받든 그걸 왜 만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제 보도가 혹시라도 민주당을 죽이기 위해서 아예 흘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일종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 떠보기 위해서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이다? 이것이 팩트라고 우리가 결론 낼 건 아니지만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은 매우 지금 상황을 잘 못 보고 있다. 그렇죠. 낭만적으로 보기도 하고 안이하게 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그렇게 해서 유지할지 몰라도 나라가 절단이 나고 국민이 죽어날 판에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정권 심판을 하라고 이제 민주당에 표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180석을 가져가도 못 싸웠다고 하는 그 비판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 누굽니까? 추미애라고 얘기 안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조국도 지금 조국 혁신에 당선된 이유도 제대로 싸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정성호 우유부단하다고 댓글에 벌써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대로 싸울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 거죠. 국회의장 그래서 이채양 명주를 가지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저격수는 추미애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 50분에요. 추미애 전 장관하고 둘이서 한번 대담을 하자고 제가 초청을 해도 혹시 뭐 노변이든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죠. 이게 지금 당의 사정을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정말 바깥에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웠던 사람들 혹시라도 저는 이현주 전 의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투명인간 취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필요할 땐 써먹고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다수에서 가져갔어요. 네.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발언들 한번 보세요. 저가 잘해가 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민중항쟁처럼 해가지고 총선을 치러줬는데 지금 하는 걸 보라고요. 김민석 나온다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들어가요, 이 사람이? 원내대표 나온다면서. 그러니까. 그래가 자기는 합의 추대하듯이 한 사람을 추천을 해요. 야, 이게 무슨 꼼수예요. 경쟁해야 되지.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고 민주당이 실제로 정부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드러내놓고 정상적인 정치가 복원되도록 하려면 내부에서 경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경쟁을 거부해버려. 저 국회의장도 그냥 정성호 의원 하자. 이분이 나쁘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아 국민들을 또 속일 수 있다.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정성호 의원도 사실은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있고 추미애 의원도 좀 그런 양쪽에서 가운데서 제가 보자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 또 합리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에요. 또 매우 타협적이고 예, 예. 그런 게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어쩌면은 무슨 보관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나오나? 사실 이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그 이야기가 막 입에서 지금 막 입까지 올라오는데요. 그 말은 차마 못하게 그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일도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이제 국민의 편에서 싸워야 되죠. 네. 그래서 좀 정말로 민심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진짜 피토하면서 국민들이 표 몰아준 거 아니에요. 그 민주당이 최소한 국민에 대한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수는, 변 대표, 보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 들어오는 거 땡큐입니까? 아, 추미애 장관한테는 뭐 보수는 뭐 그 좋은 그 감정이 없잖아요. 감정 갖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 사람 들어오면은 뭐 시끄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지 말고 정성호 와라 이랬나요? 아니 뭐 정성호도 또 좋아하는 건 아니고 보수는 어차피 다른 팀이니까. 네. 상관도 없어요? 다른 팀이니까 상관없는데 현재 네. 지금 보수는 제일 신경 쓰는 건 영수회담이에요. 영수회담. 영수회담을 안 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 범죄자하고 왜 만나냐는 말을 너무 쉽게 해놨거든요 지금까지. 그쵸. 근데 그러면 이게 그대로 부메랑 돼서 그럼 범죄자하고 왜 지금은 또 왜 만나냐 해서 네, 그렇죠.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보수 주장에서 볼 때는 사기꾼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오늘 속보 나온 것처럼 만약에 특검 무죄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야 그래도 그나마 체면 채웠네 잘했네 아니, 이러겠네. 그 전혀 그렇잖아요. 보수 쪽에서 볼 그것도 때는 특검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그 공약을 네. 조금이라도 들어주면은 이거는 백기투항이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윤석열이 만약에 특검을 물리치고 그 대가로 25만 원짜리 받아준다 했으면은 자기는 정치적 성공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보수 밑바닥 지지층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과의 야합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 이제 생각보다 특검을 쉽지 하지 않죠. 않는다 이 문제는 속보가 아직 없다는 의견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아니, 우리가 좀 지금 심하게 아니, 이제 속보는 나왔어요. 예, JTBC 속보는 나왔는데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뭐 정확한 건 아니야 몰라도 현재 예. JTBC 속보는 나왔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어쨌든 지금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것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야 노인 변호사 소나무당에서 싸울 게 아니고 스픽스에서 열심히 거리수 12시 그래야 아니 돼. 뭐 이게 정치 좀 아니, 올바른 근데- 길로 가라고 지금 뭐 1년 넘게 이렇게 막 떠들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한 게 채널A에서 30분 전에 나온 뉴스에서는 예. 민주당이 뭐가 하셔서 이거를 계속 가냐 뭐 이러면서 영수회담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율 급락에 놀란 대통령이 반전 기회로 영수회담 얘기를 하고 있으나 우리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특검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영수회담 하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사실은 나온 얘기다. 이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속보에서 만약에 그렇게 6시 29분 JTBC 예. 속보입니다. 얘기했다면 중간에 뭐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뭔지를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내일 더 뜨겁게 뭐 얘기를 또 하는 수밖에 없는데 내일 제가 민주당 쪽에 확실히 취재를 좀 해가지고 차라리 해야 이게 되겠네요. 무슨 팩트체크하고. 이야기인지 네. 그리고 이게 뭐 국민들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고 와 진짜 변희재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진보 TV에서 변희재 대표 말만 듣고 촛불 들었는데 도대체 언제 됩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아니 지금 또 토요일 날 촛불 들자고 저한테 네, 우리 제안이 사실 와서 네. 아니 손나무당에서도 거의 같이 아니 나는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은 음. 그걸 해서 민의를 일으켜가지고 어쨌든 8석까지 좁혀줬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주도해가지고 처리해야지 또다시 국민이 나가서 또 퇴진운동하는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아 정말 우리 국민 이거는 알아서 해야 돼요. 우리 국회에서. 국민들 너무 불쌍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맨날 휴일도 없고 주말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정말 너무
뭡니까 도대체? 야, 우리는? 제가 그냥 막 안 봐도 스크린이 확 돌아가는 게요. 이렇게가 그래요? 막 우리가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뭐 때문에 민주당 하느냐, 정치 복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아이고 다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도 노력하는데 현실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이야기 진짜 한 20년 동안 듣고 있어가지고 야 이번에 진짜 귀에 진짜 닦지 않겠다. 따까리 않겠다. 정말로 이렇게 가면 와 이거 진짜 반정치 시장으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와 진짜 국민들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민심이 뭔지 그 준엄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꼭 말라고 정치합니까? 처음에 그 정치할 때 다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살다 보니 인생이 다 그런 거다. 네. 좋은 게 좋다. 이렇게 가려고 정치했냐고요. 아니 그러면 총선 때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우리는 협치할 거다. 총선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민주당하고 조신당하고. 그러니까. 3년은 길다. 쫓아낼 것처럼 얘기해놓고 왜 갑자기 바뀌냐 이거예요. 그 좋은 세상 만들어 놓겠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그냥 막 있는 거 다 투자해 줬는데 그때 가서 야 임마 그걸 믿었어? 그걸 믿었어? 너 아직 세상 물정 몰라? 이런 식으로 살아? 그러니까 너 임마 혼자 바보처럼 살잖아.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우리 거 다 아니에요? 바보 됐어요 아니, 지금. 저는 그거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제가 선거 때 마이크 잡고 그래서 절대 우리가 믿지 말라고. 떨어졌잖아요. 저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아니 저는 끝까지 믿어야 돼. 국민의 우리가 뜻이 옳다 빠르다. 우리가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가 떨어졌잖아요, 다들. 그래도 국민을 믿고 가야 된다. 저는 정치 이렇게 할 이번에는 거라고 제가 민주당 분명히- 바뀔 거다라고 했는데 자, 급하게 판단하지 맙시다. 저희가 취재를 오늘 밤에 하겠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밤과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속보가 진짜 맞는지 아니면 또 정말로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해보고 내일은 또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내일 다시 꼭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같이 봐주시고요. 네, 오늘 정기현 평론가 방송을 열변을 토하시느라고 목이 다 아프신 걸로 제가 야 보니까 확실히 패널이 좋네요. 편들이 편하시죠? 패널이 좋고요. 네. 여러분 말씀 많이 해도 그래도 정교한 말 잘한다 이런 말 들어보니까 야 진행할 때는요 말 쓸데없이 많이 해가 분위기 좀 깨지 말아야 돼. 확실히 변 대표 왜 패널로 계속 하시는지 저는 아주 진행이 체질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우 회식 대구 명소 경성 한우 죽전 내거리에 용산 자이몰에 있답니다. 한우 원뿔 한우 100g에 9,900원이고요. 예약 053-573에 8,900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보험, 컨설팅 받으실 분들은 더 착한 보험 1644-1236으로 연락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성한우 저도 사실은 못 먹어봤는데요. 이거는 우리 그 전기현 대표가 고향이 대구라서 거기서 자주 드시나 봐요. 네. 나중에 저를 초대해 주시면 저도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저녁 시간 또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자, 역전의 용사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역전의 용사들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